1494년 교황의 중재로 체결된 토르데시아스 조약은 세계를 단 두 나라가 나눠 가지는 놀라운 합의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구를 반으로 쪼개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 지도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이 가득했고 두 나라는 미래의 모든 발견물까지 미리 나눠버린 거죠. 이런 대담한 합의가 가능했던 건 포르투갈이 이미 해상 탐험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그로부터 80년 전만 해도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의 작은 왕국에 불과했거든요. 동쪽으로는 강력한 카스티아 왕국이, 남쪽으로는 무어인이 버티고 있었죠. 더 이상 육지로 확장할 길이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초의 해상 제국을 건설하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남미까지 뻗어나가는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을까요? 오늘은 유럽 변방의 작은 왕국이 대항해 시대를 열고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꾼 포르투갈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개척한 해상교역로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글로벌 무역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포르투갈 왕국의 시작은 레콩키스타, 즉 기독교 세력이 무슬림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12세기 중반 독립왕국으로 자리잡은 포르투갈은 1249년 남부 알가르브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현재와 거의 같은 국경선을 확보했죠. 문제는 더 이상 확장할 땅이 없다는 거였어요. 동쪽의 카스티아 왕국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남쪽 무어인은 이미 몰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이었죠. 바다였습니다. 1415년 포르투갈군이 북아프리카의 세우타를 점령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십자군 전쟁의 연장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포르투갈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세우타 점령 이후 포르투갈은 북아프리카로 더 진출하려 했지만 현지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죠. 아프리카 대서양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해상 탐험을 적극 주도한 인물이 바로 항해왕 엔리케였어요. 그는 궁금했던 거예요. 아프리카가 남쪽으로 얼마나 뻗어 있는지, 그리고 동쪽 해로를 통해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지 말이죠. 1419년 마데이라 제도, 1427년 아조레스 제도가 발견되면서 포르투갈의 대서양 진출은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진짜 난관은 보아도르고지였어요. 그곳의 격렬한 해류는 수많은 선박을 집어삼켰고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여겨졌거든요. 1434년 질 에아네스가 이 고지를 통과하는 항로를 찾아내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항로가 열리자 리스본의 상인들은 흥분했죠. 금, 상아, 후추, 면화가 거래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곧 아프리카 노예 무역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백 년간 계속될 끔찍한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15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포르투갈은 계속 남하했습니다. 1456년 카보베르데 제도, 1460년대 기니만까지 도달했죠. 탐험하는 곳마다 포르투갈 문장이 새겨진 파드라오 석십자가를 세워 영유권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요새와 무역소를 건설했습니다. 금과 노예 무역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지만 포르투갈 상인들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시아로 가는 해상 경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향신료는 중동을 거쳐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아랍과 베네치아 상인들이 중간 마진을 다 가져갔거든요. 만약 바닷길로 직접 인도에 갈 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거였죠. 1488년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쪽 항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4년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서쪽으로 횡단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항해했고 그가 발견한 땅을 스페인 영토로 선언했죠. 문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모두 새로 발견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었어요. 카보베르데 제도와 카리브해 사이 대서양 한가운데에 가상의 선을 그어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협정이지만 당시 두 나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조약이 체결되자 포르투갈은 드디어 아시아로 가는 항로 개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497년 7월 바스코 다 가마가 4척의 배와 170명의 선원을 이끌고 리스본을 출발했어요. 약 10개월의 항해 끝에 1498년 5월 그들은 마침내 인도 말라바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캘리컷의 왕 자모린을 만나 무역 관계를 수립했죠. 하지만 현지 상인들은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온 물건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가마 일행은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여정은 더 끔찍했죠. 몬순 때문에 많은 선원과 배가 손실되었거든요. 그래도 1499년 여름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원정 자체는 적자였지만 아시아로의 해상 무역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1500년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 이끄는 두 번째 원정대가 출항했는데 항해 중 너무 서쪽으로 갔다가 우연히 브라질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땅은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라 포르투갈 영역에 속했어요. 일부는 포르투갈이 이미 브라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거라 추측하기도 하죠. 카브랄은 왕에게 그곳에 정착할 것을 건의했고 1501년과 1503년 추가 탐험대가 파견되었습니다. 브라질에는 브라질 우드라는 귀중한 목재가 풍부했지만 금이나 은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당분간 아시아 무역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6세기 초 10년 동안 포르투갈은 인도를 거점으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했어요. 계피와 육두구의 원산지를 찾아낸 거죠. 이 상품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 부왕 알폰소 데 알부케르크는 포르투갈에서 동인도까지 14,000마일 항로를 따라 무역소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 거점들은 무역의 기반이 되었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에서 귀중한 화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포르투갈의 무역 네트워크는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해안을 둘러싸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평화적 무역을 선호했지만 현지 상인들의 저항에 자주 부딪혔어요. 그들 눈에 포르투갈인은 침입자에 불과했거든요. 결과적으로 16세기 내내 포르투갈은 아시아의 수많은 술탄국, 제국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포르투갈은 우수한 군사 기술로 상업기업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전략적 요충지들을 공격적으로 차지해 나갔어요. 무역과 정복만이 제국을 확장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종교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리스본을 떠나는 배에는 관리, 상인, 군인뿐 아니라 예수회 소속 사제와 선교사들이 탔어요. 그들의 임무는 접촉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토착민들에게 가톨릭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어요. 1571년 일본 나가사키 항구 같은 새로운 정착지 수립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고아에서는 폭력과 강압으로 힌두 교도들을 박해하며 개종을 강조했죠. 포르투갈 제국 초기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무역에 집중했고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1530년대 프랑스 탐험가들이 브라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자 포르투갈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1532년 주왕 3세는 대규모 식민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토를 15개 캡타시로 나누고 각각의 총독을 임명해서 정착지를 건설하고 통치하도록 했죠. 각 총독은 식민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다만 두 캡타시만은 사탕수 재배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설탕 생산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리카 노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어요. 설탕 산업의 규모가 워낙 커서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아메리카로 팔려간 아프리카인 약 400만 명 중 40%가 브라질로 끌려갔습니다. 16세기 중반 바히아,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가 건설되면서 브라질은 천천히 발전했어요. 그러다 1580년 포르투갈 제국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세바스티앙 왕이 비극적으로 사망하면서 왕위 계승 위기가 발생했고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을 침공해 왕위를 차지한 거예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베리아 연합으로 통합되었지만 각자 별도로 통치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스페인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스페인과 연합한 결과 포르투갈도 자동으로 이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가장 위협적이었어요. 158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네덜란드는 뛰어난 상인이자 해양 탐험가였고 아시아 무역에 직접 참여하고파 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17세기 초 네덜란드와 영국 상인들은 포르투갈이 개척한 항로를 이용해 수라트, 마드라스, 반탐, 스리랑카 같은 아시아 항구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포르투갈 상인들의 반감을 샀고 상업적 경쟁을 넘어 식민지 갈등으로 이어졌어요. 1598년부터 1663년까지 네덜란드 포르투갈 전쟁이 벌어졌고 식민지가 있는 곳마다 전 세계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은 브라질 북동부의 2차 구아라레스 전투처럼 일부 지역에서 네덜란드를 격퇴했지만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아프리카 황금 해안 같은 많은 영토를 잃었어요. 페르시아만과 일본에서도 현지 통치자들이 포르투갈의 약화를 틈타 그들을 몰아냈죠. 이런 손실들이 쌓이자 포르투갈은 스페인과의 연합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페인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포르투갈을 희생시켰다고 믿었거든요. 1640년 포르투갈 왕정복고 전쟁이 발발했고 주왕 4세가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해외 식민지를 통치할 해외평의회를 설립했어요. 하지만 17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포르투갈의 식민지는 계속 쇠퇴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권력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영국이 인도에서 가장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지배력을 강화했죠. 포르투갈에게 남은 중요한 영토는 사실상 브라질뿐이었어요. 그런데 1693년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이아몬드도 발견되었죠. 골드러시가 일어나 대규모 이주민이 몰려들었고 40년 이내에 미나스 인구는 20만에서 2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포르투갈 본국에서 이주민이 왔고 광산에서 일할 아프리카 노예들도 데려왔어요. 금 수출은 포르투갈 왕실의 수입을 크게 늘렸고 18세기 중반에는 브라질 수출의 약 46%를 차지했습니다. 설탕 산업도 여전히 주요 수입원이었죠. 포르투갈 제국은 이때 잠시 이전의 명성을 되찾는 듯했어요. 하지만 1755년 리스본을 강타한 대지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제국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고 4만에서 6만 명의 인명피해로 포르투갈의 회복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어요. 18세기 후반 혁명의 물결이 대서양을 건너 퍼져나갔습니다. 1775년 북미 13개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포르투갈 제국도 곧 이 현상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적인 노예 반란으로 시작되었지만 불화의 분위기가 브라질 전역으로 퍼졌어요. 식민 통치를 벗어나 자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었던 거죠. 1808년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침공하자 섭정주왕 6세가 이끄는 왕실이 리스본을 떠나 브라질로 이주한 거예요. 7년 후인 1815년 브라질은 왕국으로 승격되었고
수도가 리스본에서 리우데자네이루로 이전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브라질 내 독립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어요. 왕실이 포르투갈로 돌아간 지 1년 후인 1822년 리우에 남아있던 주왕 6세의 아들 돈 페드루는 스스로를 브라질 독립제국의 황제로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포르투갈 제국은 이전 모습의 그림자만 남게 되었고 아시아의 몇몇 전초기지와 아프리카의 앙골라, 모잠비크만 보유하게 되었죠. 19세기 나머지 기간 동안 포르투갈은 남은 아프리카 식민지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곧 대륙 양쪽의 두 식민지를 연결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핑크맵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 된 영국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자체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1890년 영국은 포르투갈에 최후 통첩을 보내 핑크맵 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했고 포르투갈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굴욕을 당하면서 군주제 정부의 약점이 드러났고 국내 공화주의 운동이 힘을 얻었어요. 1908년 2월 1일 카를루스 국왕과 루이스 필리페 왕자가 리스본에서 공화주의 활동가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마누엘 2세가 즉위했지만 그마저도 2년 후인 1910년 군주제가 전복되고 공화국이 선포되면서 나라를 떠나야 했죠. 포르투갈 제국의 약화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아프리카에서 영토를 확장하려 했고 포르투갈령 앙골라와 모잠비크가 표적이 되었어요. 포르투갈은 1916년에야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전쟁 노력의 상당 부분을 프랑스에서 싸우는 연합군 지원에 쏟았습니다. 아프리카 식민지 방어는 소홀했죠. 다행히 1918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전쟁이 끝나면서 포르투갈은 잃어버린 영토를 모두 되찾았어요. 전간기에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 불안정한 공화 정부가 우익 정권인 에스타두 노부로 교체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중립을 지키고 해외 제국을 보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고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해방 요구가 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면서 포르투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이 가해졌지만 포르투갈은 여전히 거부했죠.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했을 때 논쟁점이 생겼어요. 포르투갈령 고아, 다만, 디우가 새로 독립한 인도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1961년 인도군이 이 지역에 진입했지만 안토니우 살라자르 독재 정권 하에 포르투갈은 계속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아프리카 식민지 독립 승인도 거부하면서 1961년부터 1974년까지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이 발발했어요. 많은 아프리카 독립운동이 냉전의 일환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게릴라전이 포르투갈령 아프리카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전쟁 비용과 반전 여론이 커지면서 1974년 4월 25일 카네이션 혁명으로 알려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신정부는 신속히 해외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군대를 철수했으며 식민지 독립을 인정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1975년 독립을 선언했고 동티모르도 독립했죠. 포르투갈 정부는 마침내 인도에 있던 이전 식민지들도 인도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주권이 이양된 포르투갈 해외 영토의 마지막 부분은 마카오였어요. 1999년 12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면서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해상제국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조레스와 마데이라는 현재 포르투갈의 자치지역으로 남아있지만 포르투갈 제국의 유산은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약 2억 5천만 명이 포르투갈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건
초기 해상 탐험가들이 확립한 바닷길이 5세기가 지난 지금도 세계 무역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작은 왕국이 대담한 항해로 세계를 연결한 이야기, 그 유산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